네, 안녕하세요. 2021 서울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은 마지막 종합 포럼인데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서 진행한 포럼의 내용과 주제를 확인하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은 각 부문에서 진행한 포럼의 내용을 발제해 주실 네 분의 연사를 모셨고요. 네 분의 연사님들이 각 10분씩 발표하시고 나면 종합 토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사회적 기업 같이 토론해 주셨던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 부분은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김윤건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부분은 도시마을협동조합의 노정은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자활센터협회의 안수경 협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네 분 모시고 각 부문에서 진행된 포럼의 내용들 듣고 그다음에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발제 순서는 ICA 세계대회 서울 개최 기념 협동조합 정체성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 진행해 주신 협동조합 부분에 김윤건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건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사무총장 김윤건입니다. 저희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올해 개최되는 ICA 세계대회 12월에 개최됐는데요.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그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설명드리고 중요한 시사점을 좀 전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원래 작년에 개최됐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되어서 올해 개최되게 되었는데요.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런 ICA라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개최하는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년이 2022년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저희 협동조합의 지난 기본법 제정 이후에 10년 동안의 기본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ICA 세계대회는 사실은 협동조합의 세계 역사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사실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도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이 촉발되기 시작한 건 2012년 기본법 제정 이후의 일로 좀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미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좀 재밌게 그때 표현이 들었었는데요.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이다. 그럼 협동조합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원칙과 가치와 윤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인지를 정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는 그것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사실은 2012년 기본법 제정 이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정체성이 사실은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체성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한국적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뭐 성과 또는 오류와 한계들이 있지만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협동조합 부문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시사점은 사례나 모델이 아직 발굴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문 토론에서는 협동조합이 이제 10년이면 사실은 평가하기로는 아직 10년이면 이제 걸음마 수준. 사실 어떤 분들은 자궁 안에서 아이의 태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있는 단계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이제 10년을 맞아서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려면 그러한 사례와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2012년 이후에 사실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한국에서 2만 개 가량이 생겼고 서울에서만 4,500개 정도가 지금 설립이 이루어졌는데,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성과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질적으로는 아직 그 도약의 시기를 닿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어떤 어 시장 경제, 그다음에 이 사회적 정책, 어떤 공공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로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보완적, 부수적인, 부차적인, 주변적인 역할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 시대에 이제 코로나라는 뭐 팬데믹 상황 안에서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주도성을 갖는 협동조합 운동을 실제로 벌여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사회 속으로 다시 이끌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시장과 국가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의 본원적인 역할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이제 거창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논의들은 앞서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를 심화시킨 결과로 사실 그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러면 이들의 질적 성장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라고 했을 때, 특히 정부나 기재부가 공공기관이 먼저 쿱 2.0 시대를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저희 협동조합 부문에서 핵심적으로 잡은 부분은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앞서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대한 얘기는 기본법 제정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평가를 하면 협동조합 간의 생태계였다기보다는 공공자원 생태계, 공공지원 생태계가 중심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그러한 저희가 노력해온 9년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그다음에 그러한 협상적 이제 성과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인데요. 공공지원 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여기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을 쓰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자치구마다 25기 자치구마다 지금은 다 설립돼서 운영 중인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그 공공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이 편제되면서 사실 협동조합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그 어려움을 요구를 하는 게 자생력,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아니라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결론이 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좀 이어졌는데요.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한 협동조합이 지금 4,500개가량 설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확대된 수가 저희가 주목할 성과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협동조합적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실현을 하는, 물론 말하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운 네, 달성 목표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뭐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독일의 라이프하이젠 협동조합이라든지 조직된 방식이 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지닌, 말하자면 유망기업, 그다음에 우수기업, 우수 모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모델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진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를 중심으로 묶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이끌어 나가면서 더욱 중요한 건 이들에게 지금 사실 그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한시적, 단기적, 그다음에 어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기업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 기반을 조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있는 이제 여기 4대 부문 같이 계신 당사자들이 이런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조직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유망 기업이 발굴이 되면 이들을 엮을 수 있는 비즈니스 오거나이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뭐 비즈니스 디자이너,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이들의 비즈니스를 엮어주고, 실제로 비즈니스라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거래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상호 거래를 일으키고, 뭐 내부 거래든지 상호 거래, 그다음에 일반 시장이라든지 공공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우리 당사자 조직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경북 지역에는 경북 상사 또는 무한 상사, 그다음에 강원 곡간, 이런 그 상사 역할. 실제로 일반 자본주의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50년 전에 이미 상사 모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됐고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시작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오거나이저가 중심이 되고, 사실 그런 유망 기업들을 엮어주는 비즈니스 오거나이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유망 기업들 중에서도 앵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실은 근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망 기업이 있는지, 비즈니스 오거나이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부터 지금 조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그래서 FST라고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비즈니스 오거나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스트 리더 그룹을 좀 10명 정도 추려서 지금 선발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ICA 세계 대회를 기념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년 10주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협동조합들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현장 방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협동조합의 정책이다. 좀 이제 지금은 약간 어려운 시기다, 뭐 다들 느끼시고 계실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뭐였냐면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 도와달라는 측면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 참여하겠다, 나도 역할을 하고 싶고 나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더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협동조합 부문 토론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건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 ICA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국제협동조합 연맹이라고 UN 같은 겁니다.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국제 NGO고, 한 10억 명 정도 조합원이 있는 그런 아주 큰 국제 NGO인데요. 올해 그 ICA의 33차 대회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울 대회 주제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심화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여서, 아마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그 ICA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하신 것 같고, 아마 그 결론은 아마 혁신적인 사례와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께 협동조합이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결과로 새로운 개념이긴 하네요.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의 협동조합들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 또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토론 주셨는데, 우리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 모시고 어떤 또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하우징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저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 이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는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접근 전략이라는 주제로 어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린 뉴딜 정책이 인제 크게는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풍력, 이렇게 크게 인제 구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어 인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도 그중에 인제 주요 부문이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인제 거대한 자본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인제 운영되는 중이라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기후 위기 시대에 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보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 주셨던 분은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성대골 마을다 살림의 김소영 대표님이 진행을 해 주셨고요. 성대골은 그 지역 에너지 생산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해서 10여 년 이상 꾸준히 인제 활동을 해 오고 계시고요. 최근에 인제 성대골 전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소규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이게 모으면은 양은 상당한데 하 단위 건물이 작다 보니까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시고 의미 있는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인제 2019 년에 서울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선언을 9 월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 선언을 하고, 2020 년에는 생태문명 전환도시 핵심 전략 과제는 무엇인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인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최종 결과물로서 이렇게 제안되었던 게, 인제 물론 그 포럼의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핵심 과제로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순환 경제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해야 하고, 전환 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기후 위기가 이제 그냥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지역에서 역시 우리는 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혁신해가는 그런 활동을 첫 번째 발제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 관련해서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아트 임팩트의 인제 송윤일 대표님이 발표를 해 주셨고요. 유통 부분에서의 이 성장이 사실 좀 발제를 들으면서 매우 놀라웠고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유통 거점을 만든다거나 이런 인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근 인제 ESG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면서 투자나 투자 환경도 좋아지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인제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에 인제 꽤 긴 시간 동안, 짧기도 하고 한편으로 길기도 한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 왔고, 물론 돌봄 분야에도 많이 포진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인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혁신을 하고 성장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위해서 금융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인제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대체로 인제 그린 뉴딜 펀드에 관해서 초반에 쭉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한국판 뉴딜에서는 인제 일단 단계별로 정책 금융으로서 그린 정책 펀드를 조성을 하고 20 조를, 그다음에 인프라 펀드, 민간 펀드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모델인데 현재는 인제 정책금융 쪽으로 인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금융의 규모가 워낙 크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좀 어 환경이 그렇게 취약한 편이고 인제 개별 기업들이 이 정책금융 쪽하고 연계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린 뉴딜 펀드에서 투자하는 분야나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이 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맞는 그 투자 분야는 무엇인가 인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김선영 국장님의 제안은 이거를 정책금융 쪽으로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공급 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인제 기존에 인제 임팩트 펀드나 소셜 펀드에서 먼저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기 검증되었다고 인제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단계를 거치면은 인제 정책 펀드나 그린 뉴딜 펀드와 같은 인제 추가 투자를 받음으로써 성장할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사회적 기업 부문이 대체로 전국적인 그 이제 분야도 그렇고 서울에도 인제 전체 사회적 기업 중에서 한 30%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그린 뉴딜이나 기후 이하고 연관된 분야가 굉장히 많다. 또는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이나 뭐 이런 분야하고 이렇게 연계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도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기후 위기와 연관해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럴 때 금융 부문, 유통 부문, 또 인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 있으나 서로가 협력하는 토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가 인제 좀 포럼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문별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부문의 포럼 진행한 내용들 이렇게 생생하게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인식은 아마 대기업 중심으로 그린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개입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여기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저한테 이렇게 귀에 들어온 얘기는 혁신과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이 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개입 전략을 좀 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 분야 포럼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사회적 경제 쪽에 협동조합하고 이 사회적 기업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협은 전국에 100만 가구예요. 근데 그 100만 가구에 예를 들면 태양광 하나씩만 보급해도 엄청난 일일 거잖아요. 이게 인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잘 안 만나는데 오늘 계기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사회적으로 콜라보라고 하나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발제 끝나고 쪼끔 인제 토론 시간에 각각의 부문들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서울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토론을 조금 더 이해가 보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그 발제 순서는 우리 비대면 시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지금.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 세 번째 발제는 도시마을 협동조합의 노정은 이사장님 모시고 마을 기업 분야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 서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같이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을 기업도 함께 콜라보를 할 때 염두에 주시면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옆에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이제 대표님들이 다들 마을 기업은 특히나 더 지역에서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기업의 특성을 쪼끔 더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작년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활동들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잠시 놀라서 멈춤해 있다가 다행히 기업 대표님들도 그렇고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또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저희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물론 제조도 있고 다들 있으시지만 마을 기업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 분야, 그리고 인제 교육 분야,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어 분야, 아니 교육 콘텐츠 분야랑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음 결론은 "마을 기업은 어찌 되었든 만나야 한다." 특히나 돌봄 같은 경우는 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작년부터 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축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돌봄과 같이 필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곳에서는 이거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 안에서 나름의 위생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수칙들을 지켜 나가시면서 최소한의 인력들로만 그런 돌봄 활동들을 하셨다고. 왜냐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외에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교육 콘텐츠도 학교가 스탑하면서 인제 교육은 거의 대부분 학교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학교가 스탑하면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시는 기업분들 모두 다 그게 거의 대부분 온라인의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마을 기업인데 마을 안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 지역 의 취약계층도 그렇고 그 취약계층 아닌 그런 곳도 그렇고 만나서 수업을 하고 만나서 우리가 활동들을 해야 되는 마을 기업인데 이게 마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문화 콘텐츠, 인제 크게 저희가 문화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는 다행히 어르신들과 같이 지역에 있는 이렇게 시장들에 대한 상권을 쪼끔 예쁘게 디자인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르신들이고 참여하시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이게 직접 가서 1대1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디자인을 해 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었음에도 그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대표님 스스로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 밖으로 어르신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배우시고 쪼끔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셨다는 거죠. 배우시고 그래서 결과물이 훨씬 더 대면에 대면으로 사업을 했을 때만큼 좋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 그 이 마을 기업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지역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협동조합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기업도 서울 시내에 있는 마을 기업이 약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협의회와. 올해 저희도 마을 기업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이제 소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어떤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00여 개 되는 마을 기업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휴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곳이 약 한 70여 개,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힘든 상황이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힘든 상황이어서 문을 닫고 사업을 쉬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이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쭉 마을기업 내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아 이게 성장이 질적인 성장만이 다는 아니다. 과감하게 양적인 성장만이 다는 아니다. 과감하게 마을 기업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기업으로서의 지정 요건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도 주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의 그런 자기 성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은 특히나 마을 기업이 지방과는 조금 다르게 서울에서는 마을 기업의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마을 기업이긴 하지만 마을 기업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확장이 되면서 마을 기업이 요 시대 안에서 어떤 사업으로 마을 기업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들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정은 대표님, 이사장님 통해서 마을 기업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주로는 이제 교육, 돌봄,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마을 기업들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비대면이 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절절하게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 남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야 한다. 마을 기업은 이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면 사실 되게 어렵겠다. 그러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만날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지. 근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돌봄 분야의 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만남이 전제돼야 하는 거니까 이런 분야는 코로나가 계속돼도 계속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인 것 같아요. 이런 노동을 우리 마을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들 같이 조금 오늘 이제 뒤에 자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또 협동조합도 그런 분야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은 시간제 돌봄에서 제가가와 같은 또 좋은 모델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런 상상들을 같이 계속 넓혀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문 발제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코로나19와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묵직한 주제로 토론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활 분야의 서울 지역 자활 센터들 이렇게 있는데 그 협회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안수경 회장님 모시고 코로나19와 자활 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가지고 10분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자활센터 협회장 안수경입니다. 저희는 자활부문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자활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자활 기업과 그리고 자활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과 어떻게 협력 상생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의 포럼의 주제가 변화된 사회의 시대 정신과 사회적 경제잖아요. 근데 변화된 사회의 시대 정신이 뭘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시대 정신은 저는 상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고요. 일단은 자활센터의 현황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자활이거든요. 사실은 자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자활이 96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50개 센터고요. 아까 2012년에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사회적 경제의 첫 출발이 자활에서 자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델을 접목해서 자활센터에서 사회적 경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경제의 어머니, 모태는 자활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자활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립자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운영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과 사례관리입니다.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선생님들이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센터들은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지역에 30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99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센터당 평균 13개의 자활사업단, 1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자활 기업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올해 폐업한 곳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자활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주민 한 5천여 명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500여 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아까 이제 저기 협동조합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활센터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장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됐고 3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단 휴업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 현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빈곤층의 등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보통 평균 150여 명 정도거든요. 100명에서 150 한 센터당. 근데 현재는 200여 명.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24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빈곤층이 생겨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청년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센터는 강남 지역 자활센터인데요. 청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청년들이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오고 있고요. 노령층은 신체적인 허약 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센터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뭐 자살도 있었고 알코올릭 집에 있으니까 한 달 이상 휴업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 센터도 식당 같은 데는 다 휴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알코올릭이신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한 것도 있고 이런 굉장히 그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사례관리가 굉장히 자활센터에는 중요한데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배치되는 게이트웨이가 거의 이제 교육이 중단되다 보니까 100명 이상 뭐 어떤 센터에 160명 대기자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센터들이 했고요. 이제 비대면 이제 주민교육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했고 또 이제 개별 상담, 화상 전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심리 사회적 방역 프로그램을 이제 뭐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사업단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축소 운영했고 휴관, 뭐 교대 근무, 탄력 근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자활센터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강점으로는 소독 방역 사업단이 자활센터에 거의 많이 있거든요. 청소가 이제 3D 업종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독 방역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공 소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 카페 등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었고요. 그래서 업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종사자들이 어떻겠어요? 뭐 기존의 사업단 운영하면서 종사자들 코로나 방역 안전수칙 지키게 계속 공지하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이제
폐쇄가 2주 폐쇄됐죠. 다 자가격리. 그 이후로는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매주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고요. 이제 많은 센터들이 종사자 이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활 사업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한 이제 공공 부업이 아닌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카드 자가격리 키트 배송, 공공 일자리 연계한 그다음에 돌봄 SO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아까 이제 ESG나 뭐 그린 뉴딜 했는데 자활 사업에서 자원순환 사업이나 제로 웨이스트 사업, 뭐 우유팩 뭐 아이스팩 수거 사업 이런 걸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참여 주민의 심리적 방역을 또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신민권층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까에 대한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네, 공동 대응 방안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난번 자활 포럼에서도 자활기업 대표님도 나오셨었거든요. 주거복지.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협력 상생할 것인지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인데 사회적 경제 영역만이라도 함께 상생 협력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역 청년 기업들과 상생하는 청년 기업과 함께 양봉 사업을 하는 사례도 말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크린시라는 곳과 함께 이제 그 쿠팡 택배 사업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마을 기업과 함께 협력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함께 우리는 만나야 한다. 네,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활 사업은 앞으로도 그 코로나 위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제 만들어낸 자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활의 역사, 가치, 철학을 함께 계속 이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자활의 인프라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제하실 과정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자활은 사회적 경제의 어머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경제를 시작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크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30개 센터들이 있고 다양한 사업단과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토론은 아마 이제 그 대전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자활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와 관련 구체적 제안도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 나온 얘기 중에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셨으니까 이제 토론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온 얘기 중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시대 정신과 사회적 경제인데 사실은 우리 자활 빼고는 시대 정신 말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활에서는 시대 정신을 상생, 우리말로 바꾸면 뭐 함께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좋다 이걸 시대 정신으로 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 시대 정신을 함께 살자 그걸로 하고 그러면 토론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간의 어떤 협동과 어떤 상생을 할 수 있을지 각 부문의 토론들을 들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임팩트 있게 한마디씩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가볍게 토론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한 번 더 토론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어떻게 발표한 순서대로 할까요? 네, 표정들이 그러시죠. 네. 그러면 그 준비를 하셔서 발표한 순서대로 우리 김윤건 총장님 이렇게 시작해서 네 분 얘기를 차례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윤건 총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대 정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는 그 사회적 경제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자체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리기를 원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저는 사실은 호혜라는 말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호혜라는 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것, 지원을 하는 것. 근데 그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상호 거래식으로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뭔가 줘야 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그런 도움과 지원이 올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의 기초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도와달라라는 말보다 내가 이걸 돌파하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겠으니 나와 함께 하자. 또는 나와 함께 할 사람 모여. 그리고 나는 이걸 할 거야. 너는 무엇을 할래?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줘. 나 이게 필요해. 누군가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협동조합의 기본적 원리도 조합원 소유 기업이라는 데서 있듯이 굳이 기업을 안 만들어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기업을 만드는 이유는 날 도와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결해 보고 싶다.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뜻이고 아까 전에 안수경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실 진짜 못해죠. 자활기업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조차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돌파해 보겠다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현장 실습하면서 느꼈다고 했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호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발제하시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떠올랐는데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우리 그럼 두꺼비 하우징의 김희정 대표님 말씀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세 분 발제 들으면서 저도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 영감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쭉 모아 보자면 저는 이를테면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위한 상생을 통해서 생태계를 이루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약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과제가 시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창한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은데 상생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호혜적인 상생도 중요하고 저는 그것과 동시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을 때 경쟁은 생존을 위한 가장 큰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제 부문별로 이렇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경쟁하자. 같이 동시에 추진해 보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례가 인제 하나가 떠오르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상호 거래를 촉진하고 부문별 업종 간 협력이 또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오랜 과제이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서울시 가꿈주택이라고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그 가꿈주택을 하면 건물 에너지 특히 주택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화되는가 검토를 했더니 약 창문만 바꿔도 20%에서 단열 공사까지 하면 30에서 50%까지. 그런데 전국에 있는 이런 노후된 건물을 주택만 집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가? 무려 72기가와트를 줄일 수 있다고 계산상 나옵니다.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니까 우리 집수리를 다 모으면 무려 72개의 원전과 같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작년에 연구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상생하면서 동시에 경쟁하되 사이즈업이 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이제 비즈니스 각자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혁신되고 변화해야지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모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각자 이제 분야별 그 사업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지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고 주체라는 이름으로도 좀 바구니가 같은 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거를 한 그릇에 모아보는, 그러니까 모델도 모아보고 사업도 모아보고 하다 보면 이게 인제 용량이 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략을 좀 수립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를 하면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세 분께서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상생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논의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 그 느낌으로 잘 안 와서 그러는데 1기가와트 있잖아요. 1기가와트가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태양광으로 하면, 원전으로 얘기하니까 원전 우리 이제 주변에 없어서 그런데 태양광으로 말하면 3,000평 정도예요. 위에 면적이. 그러니까 3,000평 정도가 1기가니까 72기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후 위기에 맞서서 사회적 경제가 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생하는데 더해 주셨어요. 함께 상생하자. 근데 함께가 그냥 함께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들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상생, 뭐 호혜, 뭐 함께 비즈니스. 네, 저는 매번 이게 뭐 인터뷰나 뭐 어떤 말을 할 때 사회적 경제는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을 기업과 마을 기업이, 혹은 저희는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의 서로의 연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끼리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만 해도 저희가 마을 기업들을 한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서의 연대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 때 모든 기업이 다들 힘들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힘든 기업은 힘들었을 텐데, 잘 되는 기업 혹은 지금 당장 괜찮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힘든 기업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또 힘들 때가 올 테니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하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인터뷰 때 어떤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각각의 부문으로 모여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정신이나 이러한 개념들이 다른 지역 내에서 뿌리 내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기업을 하시는 모든 기업들이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누구나가 다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으니 그런 개념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자활 들으신 얘기 정리해서 한번 함께 연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서울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좋은 얘기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상생 협력, 뭐 회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굉장히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뤄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사회적 가치는 어디 저기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활의 20년의 노하우와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공마켓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인턴 파견 저희가 지금 28명의 인턴이 파견돼 있어요. 이제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일반 기업도 있는데 이제 일단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서로 그 관계망을 형성해서 서로 이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위기지만 저는 또 하나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이제 그 협력 상생의 방안으로 하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청년이나 정말 기업 가시들이 기업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 전문가들 자활은 복지 시설이에요. 복지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작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활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템 신규 이제 뭐 ESG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기업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하면 자활과 협력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활센터의 대부분의 사업들 기업으로 창업해 나간 대부분은 청소, 뭐 세차, 소독 방역, 뭐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여기 선도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저희가 협력해서 인력도 되고 인프라도 되고 돈도 함께 되고 해서 뭔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활센터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빈곤 예방, 일자리를 통한 빈곤 예방, 사회 통합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핵심 과제예요. 사실은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 자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서울시의 문제도 해결하고 협력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4개 분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이 토론한 내용들을 어떻게 서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전략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아볼 수 있을지 토론한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 시대 정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 적은 걸로 오늘 그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담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후회의 정신으로 함께 연대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상생하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경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함께 상생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 서울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했던 종합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